안녕하세요. 착감부산 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예, 뭐 시범 목표 세우기와 자산관리 중요성,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도에 이번에는 2020년 부자 보고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평균 41세의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보통 10억 이상 정도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평균 41세에 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확보해요. 그래서 평균 65.2세에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 부자들의 포커스가 어느 정도 이 돈이 있으면은요,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항상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가 아니라 좀 더 생활이 안정하게끔 도와주겠다는 거, 그래서 증여를 해주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4.8세 때, 요 40대 이하의 부자 시드머니 확보 시점을 보통 35세쯤에 잡고요. 그 다음에 50대 부자 시드머니 확보 시점은 언제다? 39.7세 때 잡고요. 그래서 41.3세 때 부자들의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점이 여기입니다. 실제 부자들은. 네. 그리고 50대 부자 시드머니 확보 시점은 42.5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갔을 때, 그 다음에 44.7세쯤 되면 7대 이상 부자 시드머니 확보 시점이 되고요. 부자들이 자녀들의 중요한 시점을 갖다가 65세쯤 했고, 68세 때는 설문 대상인 부자들의 현재 평균 나이가 68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속 개시 나이를 통계청 생명표 해가지고 82.7세 때 상속을 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40대 이하부터 뭐 한다?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40대 이하 부자, 그 다음에 50대 이하 부자는 그래도 39.7세, 40세 아닐 때 시드머니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융자산관리 기초의 과정을 하면서도 유튜브에서도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은 20, 30대에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돼요. 또 밑에 보면요, 밑에 그림은요, 부자들의 노후 생활 경비 원천은 예금, 적금, 부동산, 금융자산 순이며 은퇴 주거지는 현재 사는 곳을 가장 선호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 원천의 1순위는요, 예금, 예적금 및 보험이고요. 2순위가 부동산이고요. 3순위가 금융자산이고요. 4순위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죠? 퇴직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이런 거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공적연금에 기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개인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공적연금에 기대는 게 많고요. 부자들은 거꾸로 예적금, 보험 또는 부동산에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즉, 뭐냐면 부동산에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 후 주거지는 현재 사는 곳. 왜 현재 사는 곳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택연금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연금을 가져가면서 나는 또 주택을 하나 해서 좀 뭐 한다. 2도 2천 하는 생활 안 하면은 뭐 2도 5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5일 정도는 좀 근교에서 좀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거 썸머리를 한번 좀 볼까요? 아까는 부자들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보셨다면요, 부자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게요. 부자들은요,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저연령층은 주택, 고연령층은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증가합니다. 즉, 부동산 비중의 감소, 부자들이 보는 여기 60대 이상 부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저연령층은 좀 부자들 중에서 저연령층은 주택. 그다음에 고연령층은 뭐한다?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저연령층은 주택.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포커스 맞춰주는 거고 종잣돈 만들어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거고, 고연령층은 뭐냐면 똘똘한 상업용 부동산 하나 두 개를 갖고 거기서 계속 월세를 받는 거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고연령층을 가면서. 그래서 보니까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면요, 2011년도에는 48%,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45%, 44%, 2010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 후로부터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는 50% 이상 계속 뭐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을 갖다 이렇게 높게 지금 가져가는 게 전형적인 이 부자들의 이 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보면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즉 거주 목적 주택, 투자 목적 주택,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비중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60대 이상은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 줄이고 뭐를 늘려요? 상업용 부동산을 늘리죠. 지금 뭐냐면 60대 이상은 저 경제적인 어떤 은퇴 시기가 그러니까 무슨 뭐랄까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한다? 상업용 부동산 비중을 높아서 월세 상품을 기대하는 질가 높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연령별 지금 그림 7번 보시면 연령별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 투자 목적, 상업용 부동산에서 40대 이하는 거주 목적, 그다음 50대는 뭐 좀 거주 목적이 높죠. 그다음 60대는 거주 목적 줄이고 뭐가 늘어나요? 70대 이상 늘어나서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전체 늘어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60대 이상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것들이 비중을 많이 들더라. 그다음에 자산 규모별로 보면요. 10억에서 30억일 때 거주 목적이 65%, 그다음에 투자 목적 주택,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9%밖에 안 되는데 재보이는 걸 한번 볼까요? 100억 이상 가진 부자들이 대부분이 뭐가 많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가진 부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50억에서 100억이라도 상업용 부동산이 24%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한다? 뭘 많이 더 갖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요 뭐냐면 결국은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뭐한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월세 나와가지고 계속 불려서 나중에는 가서 내 집도 마련하고 나중에 가서 이걸 점점 범위를 키워서 나중에 결국은 뭘로 가라? 즉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상가 빌딩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부자들의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강남 부자들이 많아졌던 이유는 강남 부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어떤 큰 그림에서 패턴에서 한번 볼 건데요. 참고로 참 여러분들은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 금융 기초 과정하고 부동산 기초 과정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이거 올려서 찍어서 올리는 거는요 다 저희 이제 착한 부동산 연구소의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강의 자료를 갖다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시면서 같이 강의를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더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파트 중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좀 살펴볼 건데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라고 얘기해요. 돈, 화폐란 무엇인가? 매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회계의 단위이고요.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왜? 재화와 서비스.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으면 뭘 살 수 있어요? 상품을 살 수 있죠. 또 회계의 단위가 되죠.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측정 단위가 되죠. 같은 상품에서 가격 단위가 틀리잖아요. 가치의 저장 수단, 현재 구매력으로 미래로 이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화폐는. 그럼 왜 현금을 100% 보유하지 않는가? 왜 그래요? 유동성은 높지만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하락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100%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금리, 이자율이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의 값이죠.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 자금 시장에서는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불리고요. 채권 시장은 채권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기준금리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버금리라고 하고 있고요. 단기 재정증권금리, T비일 금리라고 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다. 그러니까 리버금리가 있어요.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인데 국제금융시장 가장 대표적인 지표금리입니다. 리버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뭐한다? 전 세계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리버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데요. 이 CD는요. 은행이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입니다. 정그 예금이지만 만기 이전에 양도가 가능하죠. 그 만기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바로 은행에 가면 돈을 바꿔줍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다가 10억, 1억 이상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양도성 예금증서 1,000만 원짜리를 10장을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장 갖고 있으면 한 장 갖고 어느 은행에 가서 갖다 줘도 뭐한다? 바로 현찰로 바꿔주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 고정금리가 돼 있으면요, 그 기준금리에다가 몇 퍼센트 딱 해가지고 고정금리가 결정되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뭐한다? 즉 주가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지수를 연동시켜가지고 변동금리를 만들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변동금리고요. 그다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내는 금리죠.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인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금리는 물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죠.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버리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3%짜리 펀드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래. 그러면 실제 금리는 얼마예요? 1%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동산 상품은 매년마다 뭐는 올라가요? 지가 상승률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올라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비율이요. 도시 지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갑니다. 즉 물가 상승률 정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 정도 지가 상승률이 올라가거든요.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지가 상승률은 그 이상 올라가고요.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월세 지가 상승률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으면서 그보다 더 오면 지가 상승률을 가져가면 플러스가 되면서 계속 상업용 부동산 샀을 때 뭐는 또 챙겨요? 월세는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에 투자하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꾸만 그 가난하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 비밀을 잘 몰라요. 즉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강남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면요. 10년 동안에 뭐 한다? 50% 가격이 이상 올라가더라. 그거예요. 그럼 50% 따지면요. 연간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상승률이 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연간 지가상승률이 5%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해지 효과에서 내 실질 금리를 뭐 한다? 3%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이가 3%씩 생긴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또 뭐도 생겨요? 월세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금융소득도 생기니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그 부자들이 자꾸만 상업용 비중을 먼저 높이는지, 즉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업용 비중을 높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초년생 때 빨리 종잣돈을 마련하고 40대 초반때 그 부자가 되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종잣돈 만들고 또 종잣돈 만들어서 계속해서 금융상품 투자하고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일정 비율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50대 중반 후반이라든지 60대가 넘었을 때는 뭐한다? 상업용 부동산을 갈아타서 노후가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뭐가는 월세가 들어오는 그 노후 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떠시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인구가 줄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말고 인구가 줄면서도 뭐는 어디는 몰려요? 도시에는 몰리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도시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 설치하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 상업용 부동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상업용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뭐 한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 강의를 좀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